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2018년 국가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한국사 전체로 되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시험 보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거 문제를 한번 프린트하셔서 풀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 총평과 함께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합격선을 80에서 85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대치예요. 85점 정도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85점은 최대치고요. 아마 대략적으로 최하선으로 한다면 70에서 75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무조건 85점 정도 맞았다면요. 거의 이제 다른 어떤 과목의 성적 여하에 따라서 아마 거의 합격선에 가깝다. 거의 합격선이고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낮게는 한 70에서 75 정도면 거의 합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9급이었는데 거의 7급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70점까지 이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문항 중에 상당히 또 지역적이고 까다로운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는 그래도 좀 어렵지만 좀 풀만한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16번부터 20번까지는 처음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생소한 어떤 그런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항들, 특히 이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제 이런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다는 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이제 2대1 비율이었어요. 13문항하고 7문항이 나왔죠. 자, 보시면 뭐 삼국시대 거의 정치 문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요. 특히 전근대사가는 삼국시대 뭐 2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정치가 2문항 나왔고, 고려시대도 뭐 정치 한 문항, 뭐 사회 한 문항, 뭐 이게 8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문화 한 문항 나왔었고, 조선시대 역시 정치가 2문항 나왔고요. 문화 파트에서 2문항 나왔습니다. 그 통합적인 문제가 한 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뭐 개항기하고 대한제국기의 2문항, 강점기, 일제강점기 문제가 좀 이번에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3문항이고요. 뭐 현대사가 2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이 한 2대1 정도입니다. 아마도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거의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이제 5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요즘 조금씩 그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근현대사 준비도 역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중상이었습니다. 거의 7급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난이도 중상 이렇게 있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중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상은 약간의 멘붕이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문항 정도를 한 중상 정도에 뒀습니다. 보시면요. 5번 8간의 문제. 이건 충분히 어떻게 보면 8간이라는 사실을 좀 알면은 8간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좀 들었다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뭐 기출문제에서도 8간회가 몇 번 났었거든요. 2017년도 법원직 시험에서도 이제 나왔던 문항이 선지형이 그대로 이제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기 정조. 이번에 문제, 그 국가직 문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사료는 어렵지 않았어요. 사료는 어렵지 않았는데 자료라든가 사료는 어렵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선지형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았는데 6번 정조 같은 경우도 사료 우리가 여러 번 아마 뭐 기출문제라든가 풀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문이 어려웠죠. 선지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뭐 해동농서 우리는 이게 조선 후기 대표적인 농서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조 때였나? 라는 게 좀 가물가물한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께 어렵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요. 신라 문무왕. 이거 좀 약간 까다로웠었죠. 까다롭지만 이번에 까다로운 문제들이요. 보통 4개가 다 까다로운 게 아니고 2문항은 분명히 소고법으로 분명히 갈라내서 딱 제거할 수가 있는데 2개 중에 선지형 2개 중에 헷갈리는 게 많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14번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고요. 진화의 시 처음 들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 약간 중에 좀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 문제들 뭐 국가 총동 운영이라든가 이건 개월수 차 때문에 그렇죠? 개월수 2달 차이였어?
두 달 차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 아, 울산 정유공장.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예. 이건 완전히 만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문제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성리학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 성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특정 성리학자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체감적으로 역시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일제강점기 생활. 생판 처음 보는 거죠. 웬 영단주택? 경영재단의 줄임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었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 특히 전시체제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처음 보는 완전 생소한 어떤 그런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되게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김종필 오일화 각서, 브라운 각서 사이 묻는 문제. 여기에 이제 울산 정유공장 나오죠. 64년도 만들었던. 그거 좀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는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80에서 85점은 거의 합격선이다.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70에서 75점 정도만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쉬웠어요.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아마 좀 약간 느끼셨을 겁니다. 뒤로 하면서 멘붕이 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시대별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뭐 1번, 2번, 3번, 4번 통일신라 발해 통합 문제죠. 이건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도 아마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저도 역시 우리 기출문제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다뤘거든요. 보시면요.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맞아요. 이거 맞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고대 국가 때 사회사라든가 뭐 경제사 파트 가면은 경제사 파트에 특히 통일신라, 민정문서, 촌락문서 나오죠. 그 촌락문서에서 그 촌락, 사라지촌인가 사회지촌 이런 촌락의 어떤 그 경제 파트, 수치 담당은 누가 한다? 촌주가 한다. 촌주는 지방관이다, 지방관이 아니다. 지방관이 아니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겨 듣지 말고 잘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틀렸다면 아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고 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했다.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했다. 그래서 주강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이건 조선이죠. 누가 봐도. 네, 여러분들 이거 조선이라는 걸 알아요. 모든 군현의 수령 파악을 하는 건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촌락지방시로 면리제, 면리통 이런 거 나오고 오가자통법 나오면 언제요? 조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심관 나오죠. 사심관 기인제도 우리 언제야? 태조 왕건 때부터죠. 태조 왕건 때 사심관 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호족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했던 거지. 그쵸? 요게 바로 이제 언제예요? 고려 때니까.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고 가야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역시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상당히 좀 약간 단순한 문제예요. 이런 사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야. 그죠? 그대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고 그 다음에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했고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우리 강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겠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거란 1차 때 거란은 1차 침입할 때 당시 서희였죠. 서희. 서희 알죠? 세치어로 말발로 당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이건 누구나 알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소선영이에요. 그 서희와 소선영의 당시 외교적 담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거란 1차 침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결국 싸우지 않았잖아. 그렇죠? 침입을 했지만 싸우지 않고 뭘 획득했다?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경략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구성설치라고 하는 동북구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북구성은 언제예요? 고려 예종 때죠. 고려 숙종 때 윤간의 건의로 별무반이 설치됩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래서 별무반이 설치가 되고 숙종은 결국은 죽었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을 이었던 예종 때 가서 이제 동북구성이 축대했다. 아니죠 이거. 귀지대처분요.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 오케이.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는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도련포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곳에 천리장성 축조했다라는 거 오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주친 기억의 결과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어느 왕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연호를 알아. 연호는 우리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시예요.
연호, 그쵸? 뭐 광개토대왕 영락, 그 다음에 법흥왕의 건왕,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개구, 그다음 개구, 대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호인데 영락하면 딱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지. 누구?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토벌했대요. 그리고 왕에게 항복받았다. 받았다. 아신왕에게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쵸? 그 다음에 10년대에 가서 경전에 가서 왕이 보병과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당시 내물왕의 요청으로, 내물 마리간의 요청으로 결국 5만의 군사를 보내갖고 신라에 쳐들어온 누구를? 왜구를 격퇴했죠. 400년에 일어선 일입니다. 왜구 격퇴. 왜구를 격퇴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임나가라는 당시에 금관가를 얘기하죠. 금관가야 종발성에 이르렀고 금관가까지 박살냈죠. 그러면서 당시 4번 보면요. 금관가가 가야제 중심세로 세도였다. 이게 아니죠. 당시 금관가야는 광개토대왕이 한 대 얻어맞고 예, 당시 금관가야 주도의 전개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었잖아. 그러면서 그 5세기 이후에는 대가야 주도로 해서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주도로 해갖고 후기가야 연맹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4번은 일단 제외. 그죠? 그 다음에 왜구를 격퇴한 다음에 그 군대가 금관가에 박살내고 다시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주둔해버려요. 주둔하면서 그때부터 내물,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사금인데 이때부터 마리간이 된 거지. 마리간. 대군장에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딱 칭하게 됐고 그때부터 아마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물왕의 어떤 그런 업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고구려의 내정 간섭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잖아. 무슨 유물요? 호명그릇. 이런 것도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쵸? 호명그릇. 광개토대왕이 만들었던 호명그릇.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란 말이지, 1번. 그죠? 2번.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거 언제예요? 4세기. 고구려를 치면 고구원왕이고 누가 침공을 했어요?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죠. 근초고왕이 쳐들어와서 고구원왕, 바로 사유를 죽였죠. 고구려왕 사유를 죽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사료에. 고구려왕이 이때 고구원왕이 전사했던 시기. 언제? 4세기잖아. 이건 원왕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한 건 6세기잖아요. 그렇죠? 언제? 진흥왕 때 나제동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으나 당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554년도에 배신으로 어디다가 한강 유역에다가 신주를 설치하자. 여기에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누가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전사했었죠. 그게 관산성 전투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련 없겠죠. 결과는 아니니까 정답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역사 사건의 어떤 그런 내용들, 전개 과정들,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요.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입니다. 자, 인물. 이것도 우리 역시 많은 기출문제,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출문제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조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동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남방만이라도 조직한다라는 거. 이승만이죠. 이승만의 뭐예요? 정업 발언이잖아.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에요.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조선을 베고 쓰러질전정 일신의 구차 난리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뭐예요?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의 극과. 그렇죠? 3천만 동포의 극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승만과 김구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5.10 총선거에 불참했나요? 참여해갖고 결국은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에 오르셨잖아. 김구는요. 이게 이후에 2차 미소 공의까지 결렬되고 유엔 소총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해도 선거를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5.10 총선가 결정된 다음에 싫다라고 하면서 난 안 돼라고 하면서 어디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하고 김두고 만나보잖아. 남북 협상을 벌이거든요. 김구하고 김규식이. 그렇죠? 김구하고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벌인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 미소 양군 철수와 그 다음에 남한 선거, 총선거, 총선을 불참할 것을 선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총선에 불참합니다. 선거 참여하지 않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맞는 내용. 이제 불참해요. 남북협상파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여러 번 아마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문제를 통해서. 2번요.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나옵니다. 누가요? 이승만이 지지하였다고요? 아니, 지지하지 않았죠. 물론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조건부 지지. 사실상 지지하지 않은 거죠. 이 좌우합작 7원칙이 왜 나온 거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 정읍 발언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중도파를 중심으로 뭉친 거잖아. 그때 당시 미군정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중도파 누구?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 좌파의 여운형,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결국 미군정이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 당시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좌우합작 7원칙에서 일단은 미소공이 속개라든가 뭐 임시정부 수립. 그가 일단 기본적으로 김구랑 이승만은요. 뭐 좌우합작 7원칙 중에서 신탁통치에서 무조건 반대했단 말이죠. 근데 이승만 같은 거 여기에 왜 조건부 지지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 일단은 어떤 형식적으로는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지지했다고. 왜? 당시 좌우합작 운동을 누가 지지했다고요? 미군정이 지지했다고. 미군정이 지지하다 보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도 미군정의 지지 없이는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부로 지지했죠. 지지했지만 사실상은 반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게다가 이승만하고 김구는 김구 같은 경우 어때요? 김구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아요. 둘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건부 지지였고 요분은 관망하면서 전체로 멀리서 관망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극우와 국자. 우에는 한국민주당, 김성수 등의 한국민주당, 좌에는 우리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이쪽은 당시에 토지개혁 문제라든가 친일파 처단 문제 때문에 완전히 좌우합작과 멀어집니다. 반대했었죠. 그렇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지지했다라고, 조건부 지지지만 사실상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3번이 확실하거든. 탁치. 좀 약간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 어려운데 탁치가 뭐예요? 신탁 통치를 줄여 탁치라고 해. 탁치.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 조직가 있다. 자, 모스크바 3.3의 결과 신탁 통치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우파 세력들, 우익 세력들, 특히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은 무조건 반탁이었죠. 그때까지는 같이 간다고요. 이때까지는 처음에는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이제 통일 정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이들은 갈라지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같이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스크바 3.3의 이후에 신탁 통치 반대 투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자, 4번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라든가 남조선 과도정부. 이거는 뭐예요?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의회고 그다음 의원이고 그다음에 정부란 말이지. 물론 나중에 결국은 미군정의 지원 철회로 결국 제대로 이제 실현되지 못했지만 요 의장을 맡았던 인물은 누굴까? 김규식입니다. 요 남조선 과도입법 자체가 이 좌우합작 운동의 어떤 그런 로 만들어진 의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규식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규식.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밖에 될 게 없어. 알겠죠? 3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5번 갈게요. 자, 5번이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좀 처음 봤다면 상당히 생소하죠. 예전에 성종이 가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기만 해서 이를 모두 폐지하였답니다. 가시행에 대해서 폐지했는데 이것을 폐지한 지가 30년 되는데 이때 와서 정당 문화 최양이 청해서 이를 부활시켰대요. 현종 때 부활됐던 거야. 성종 때 폐지되었다가 이때 최양이라는 사람이 건의해가지고 이를 부활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딱 여기 일단 선지형을 보면 성종? 이거 조선 성종인가? 라고 보시면 안 되지. 마음 급한 마음에 조선 성종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 고려 성종을 얘기죠. 고려 성종 때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 거 뭘까? 연등회 8간회예요. 최승로의 건의로 연등회하고 8간회하고 폐지가 되죠. 물론 우리가 폐지했다 부활됐기 때문에 일시적 폐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시적 폐지. 요거예요, 요거. 일시적 폐지. 딱 보시면 다 뭐예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8간에 대한 내용이야.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법원직 시험에서 2017년 법원직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국제 교류에 장했다. 사실상 우리 연등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건 순수 불교 행사입니다. 순수 불교 행사가 바로 연등회고요. 8간회 같은 경우도 뭐예요? 불교 행사는 불교 행사지만 불교에다가 뭐도 들었죠? 도교적 요소 들어갔단 말이야. 도교. 우리 도교라는 거 뭐예요?
무의자연,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신과 땅에 있는 지신과 여기 저기저기 있는 사방신, 사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지. 도교. 거기다가 뭐까지? 민간 신앙까지 같이 더한 거야. 요게 팔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팔관에 1년에 2번 열죠. 1번에 2번. 2번 열입니다. 2번 여는데 어디에서? 전국에서 여는 게 아니고 개경과 서경에서만 연다고. 근데 어디가? 서경이 더 빠르다고. 서경이 음력 10월 15일이고요. 개경이 음력 11월 15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까? 정월? 정월 보름에 치는 건 정월 대보름이겠지. 그죠? 이거는 풍속이죠, 우리의. 근데 이거는 뭐예요? 2번 열리는 거. 개경과 서경에서 2번 열리는 거. 그리고 조공무역을 허용하는 등 당시에 이 축제를 하면서 국제적 행사인 팔관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각종 어떤 무역 교류의 장이 되었던 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토속 지내겠다?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천지신명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야.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뭐죠? 아까 도교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 하늘과 땅과 온갖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신이야.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인데 거기 천지신명에는 뭐 있어? 하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산, 대천 등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나오죠. 명산, 대천 등의. 이런 표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를 봐도 다 있을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고 명산, 대천. 명산, 대천이니까 이거 토속신들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도 맞는 내용. 맞는 내용. 훈유시대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맞잖아. 연등의 팔관회를 성계히 개최하라. 라고 훈유십제에다가 태조 왕국에서 아주 똑똑히 남기셨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월 대보름이 아니라는 거지. 정월 보름이 아니라는 거지. 언제요? 음력 10월 보름, 음력 11월 보름. 이렇게 열린 거야. 10월, 11월. 오케이? 이거 아닌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요게 조금 또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료는 쉽습니다. 사료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아마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하죠. 정조가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지. 근자감의 끝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밤마다 주무시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책을 보시면서 근자감이 있었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스스로를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세계에는 만천하가 있어. 만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 그 하천을 명월, 밝은 달이 비춰주고 있어. 밝은 달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 밝은 달이 태극이래. 그게 누구래요? 나래. 내가 그 주인이야 라는 만천명월 주인홍을 외쳤던 분. 누굴까? 정조죠, 정조.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의 끝을 보여주는 분. 바로 정조의 얘기입니다. 그럼 정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렇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이수지의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자사당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2번은 일단 아니야. 뭐죠? 갑인예성, 현종 때죠. 갑인예성, 왕권을 강조해서 기념버가 아니고 남인이죠, 남인. 이때는 아니란 말이죠. 나머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해동농서, 서수의 해동농서, 그 아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나올 겁니다. 요게 정조 때예요. 조금 이제는 어디에 농서라든가 아니면 책들도 어느 왕 때인지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정조입니다. 정조. 해동농소. 정조. 오케이. 18세기 정조 때 모습이라고. 정조 때 편찬한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농서.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차사당까지 건립하였다. 아마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걸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건데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당시 충청도 유생의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있어요? 충청도 있잖아, 현충원이. 천안에 있고 천안. 그렇죠? 천안이 있고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거 현충원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순신이 있지? 충청도 유생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숙종 때입니다. 그다음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를 하는 설점세제, 점포를 설치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설점세제가 처음 시행된 거는요. 언제부터가? 효종 때예요. 아마도 조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동농서라는 게 정조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해동농서를. 그걸 모르면 상당히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갈게요. 이건 좀 쉬웠죠? 이건 뭐 우리가 뭐 약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왕 문제죠, 왕. 국왕. 다음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뜻이 있으므로 뭐 너무 또 아는데 뭐 딴 거 없어. 뭐야? 이륜행실도. 이륜행실도. 16세기 이륜행실도. 어느 왕 때? 중종 때. 자, 제가 여러분께 아마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문화의 정비, 문화적 업적의 정비는 보통 이제 세종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돼요. 뭐 각종 이제 뭐 음악, 정간보 같은 음악의 정비. 그 다음에 역사서의 정비. 물론 문종 때 편찬되게 되지만 그 정비는 세종 때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의서, 삼강행실도라든가 뭐 효행록 같은 이런 예의서들의 정비. 그 다음에 지리서, 뭐 신참팔도 지리지 같은 거 정비했고요. 그걸 완성했던 왕이 누구지? 세종이 정비했었고요. 이게 이제 조선 초기 때 15세기 말 언제? 성종 때 가서 그게 완성이 되죠.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성종은 항상 문물의 정비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문물의 정비예요. 이때 되면 뭐 예의서, 국조오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 동국 통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악, 악학개법 나오고요. 그 다음 동국 여지승 하면서 이때가 어느 정도 남들 조선 초기 때 문물의 완성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요걸 완성하고 연산군 지나고 한 다음에 완성에 대한 보완책이 좀 나온단 말이죠. 일부 보완이 나와요. 약간 좀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어떤 정책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종 때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때 중종 때 예의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륜행실도 요 삼강행실도 나왔단 말이지. 삼강은 보통 개별적,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윤리 사상을 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강,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 다음에 군신유의. 요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륜행실도는 뭐예요? 사회적이고乡촌 사회로 이제 점차 확대되어 있잖아요.乡촌 사회가 좀 확대되고 과정에서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른과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질서를 담는 장유유서라든가 친구 간의 어떤 그 우위를 담고 있는 붕우유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게 이륜행실도 아니야. 중종 때. 그리고 중종 때 가면 성종 때의 동국여지승담을 남들 보완하기 위한 신증 동국여지승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맞죠? 요게 중종 때가 남대로 거기에 대한 추가적 보완책들이 조금 나오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종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죠. 요거예요, 요거. 주세복이 백운동서원을 세웠다라고 나오죠.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자,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 다음에 뭐 서거정의 뭐 필원잡기, 뭐 용제총화 이런 것들은 다 15세기 문학 작품들입니다. 15세기. 이건 15세기. 뭐 성종 때부터 되는데 대충 15세기 정도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굳이 왕을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국제오래 편찬된 거, 동문여서 만든 거 15세기 성종 때죠. 문화적 제도를 유교시로 갖추기 위해서 집현전을 창설한 거. 집현전이라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완비가 되고 남들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건 세종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세봉 백운동서원. 이후에 이제 이황의 건의로 명종이 이황에게 건의했었죠. 명종이 건의한 게 아니고 이황이 명종에게 건의를 해서 당시 이거 백운동서원이 사액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각종 뭐 토지를 뭐 지원받기도 하고요. 뭐 서적 같은 걸 지원받으면서 점차 사액서원화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요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정답 그래서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갈게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었죠. 사료는 쉬운데 이게 선지형이 되게 까다로운 문제. 볼게요. 이건 누가 봐도 알죠? 뭐예요? 1938년도에 발표되었던 국가 총동원법 또는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국가 전시체제, 특히 38년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야? 중일전쟁 이후잖아.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제가 본격적인 이제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거잖아. 그렇죠? 이게 국가를 총동원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인적, 물적 자원 수탈 이런 얘기합니다. 물적 자원을 수탈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다 헷갈릴 거야. 배급제라든가. 그렇죠? 요 41년도예요. 특히 공출 제가 수업 시간에 배급 이런 거 나오면 거의 40년도에 가깝다. 물론 뭐, 이게 공출이 하면은,
가축공출, 그 다음에 뭐 쌀공출 같은 거 있어요. 쌀공출. 쌀공출이라든가 가축공출 이런 것들은 39년도부터지만, 거의 공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40년도 이후부터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뺏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다 물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니들 금속 해수력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언제부터요? 40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돼. 특히 태평양전 이후에 이제 이게 급속도로 이제 배급제가 공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요. 징용령. 자,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지원병제. 그 다음에 이게 38년도예요. 그 다음에 39년도에 징용령 나와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지. 징용령. 이게 39년도야.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 복귀돼. 중일전쟁. 중국 본토로 침략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한판 뜨기 위해서 41년도에 뭐 했어? 뭐 일으켰어? 태평양 전쟁 일으키잖아. 이때부터 이제 43년도에 뭐 했어요? 학생까지 끌고 가는 거야. 이때는 학생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도지원병제가 나오죠.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는 학도지원병제. 이건 194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막 이르고 한참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때쯤에 징병제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을 일터라든가 아니면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던 정신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1944년도죠. 시점을 정확하게 보신다면 일단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됐다라고 한다면 지원병제인데 그럼 징용령은 아닌 거야. 우리가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하자. 징용령은 아니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지원병제 이게 문제냐 이거. 육군특별지원병령.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어렵냐. 뭐 이미 알 수 있지만 이게 1938년 4월 달에 제정돼 갖고요. 5월 달에 공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육군특별지원병을 해서 지원병선 말하는 거 이거 언제야? 1938년도 2월 달에 제정돼 갖고요. 4월 달에 공포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다 국어총독령 다음 달인데 특히 우리가 뭐 몇 월 달까지 안 배우잖아. 그렇죠? 이 몇 달이냐 안 배우는데 이게 2월 달 한 달 차이에요. 거의 한 달 차이. 시행된 거 한 달 차이인데 이 한 달 차이 간격으로 이거를 정책으로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먼저 했거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덤벼보면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했다면 동원하는 거잖아. 국가가 중심이고 국가 당시 국가라고 한다면 누가예요? 총독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거야. 강제적으로. 근데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하는 거잖아. 지원하는데 국가 총동원했으면 지원 이거 될까? 이씨 갖고 가. 징용이지.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지. 아직까지 지원병제가 나왔다는 거는 국가 총동원령 이전이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남대로 좀 머리를 좀 굴리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2번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매우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 갈게요.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건 우리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 항상 저도 그렇지만 순서 중요하다. 항상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거의 10중 8구 순서 문제 전개 과정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문제를 많이 푸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순서들 다 정리하셨을 거야. 보시면요. 안핵사 이용태 나옵니다. 안핵사 이용태가 당시 동학도들을 탄압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전봉준이 금구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를 호령했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우도를 호령했고 전라 우도 전라 좌도 아마도 이건 전주 화약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당시에 전주 화약부터 패전개혁안을 체결하게 되죠. 패전개혁에 합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은 아니고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 자치구를 설치한다라고 했죠. 자치구 설치하면서 우도를 아마 통솔했을 거고 아마 김계남은 좌도를 통솔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전주 화약 이후에 집강소 설치까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아직까지 2차 봉기가 일어났나? 2차 봉기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의용태 있고, 그 다음에 1차 봉기, 백삼봉기 일어나고, 그쵸? 백삼봉기, 그 위에 이제 황룡촌, 황토현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 전주하약, 집강소, 패전개혁안, 그쵸? 패전개혁안 합의. 그 이후에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자 교정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개혁하겠다. 하지만 일본군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으며 궁극기문촌에서 1차 가보개혁을 실시했었지. 이게 하나의 흐름이잖아. 그 흐름을 파악하냐, 못하냐? 예, 그 차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남북접이 동학군에 집결했다. 남북접이 동학군에 집결했다. 남북접. 1차 봉기 때는 뭐였어요? 이때 사이에 1차 봉기 들어갈 거 아니야? 물론 백삼봉기부터 나오는데, 이때는 누가? 남접이 주로 활약했죠. 남접의 활약입니다. 남접. 당시 전봉준, 녹정군 정봉준, 손화중, 김계남 등이 남접을 했었죠. 이때 북접은 오히려 탄압합니다. 우리가 민족정인데 가뜩이나 지금 사교로 지금 찍혀 있는데, 아니 니들 뭐 하는 짓이냐면서 북접은 오히려 탄압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반봉건이었거든. 주로 이제 기치를 내건 게 반봉건이었어요. 근데 2차 봉기 때는 어때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전봉준 아니다 이거지. 이제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이때는 당시 동학의 교주였던 손병희까지 합류합니다. 북접이 합류해요. 지도부였던 북접이 합류했던 건 2차 봉기 때입니다. 알겠죠? 2차 봉기. 이거 아닙니다. 옳은 거. 2차 봉기가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금천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과 격전을 벌였다. 우금천투 역시 2차 봉기의 대표적인 전투죠. 공주 우금천투. 이때는 주로 관군과 싸웠다고 한다면 2차 우금천투 때는 누구랑?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었죠. 역시 아닙니다.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운동, 교조 신원운동, 우리 교조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펼친 건 언제예요? 봉기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보통 1892년부터 해서 93년도에 삼내 집회, 보훈 집회, 서울 복합 상속인은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가 교조 신원운동 당시, 그렇죠? 요거는 역시 이전이죠. 요 안핵사 이용태 이전입니다.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아니죠.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고관민을 위해 걸교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그렇죠? 이게 맞죠. 백산봉기. 그래서 4대 경문 날리고, 그 다음에 4대 강령을 딱 쓰고, 그 다음에 경문을 막 여기서 저기 날렸죠. 요 백산봉기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인 거지. 요 순서 문제. 동학동민운동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알겠죠? 같이 이렇게 뭐야? 가보개혁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패전개혁안이라든가 1, 2차 가보개혁, 1비개혁의 내용은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겠지만 이것도 같이 이렇게 언제쯤 시기, 전개 과정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10번 갈게요. 역시 어려운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특정 사실을 알면은 알 수 있는 문제. 특정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거예요. 역시 이것도 4개 중에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4개가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 적잖게 당황하셨을 텐데 이건 2개 중에 하나 정도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역시 사료는 쉬워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유무를 신고해야 된대. 이거 뭐예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가는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관청이 들어가죠. 임시토지조사국은 뭐 하는 거? 토지조사 사업을 위한 거. 토지조사 사업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되겠죠. 토지조사 언제부터? 1912년부터 18년도까지. 그렇죠? 12년부터 18년도까지 있었던 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자, 그러면은 이 시기,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사실, 전형적인 예전에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보시면요. 조선 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그럽니다. 조선 청년연합회, 조선 청년연합회 언제일까요? 이 1920년도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상식으로 해요. 1910년대는 일제 무슨 통치? 무단 통치기. 무단 통치기 때는 사실상 국내에서 조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았죠. 뭐 단체를 만들 수 있나? 만들 수는 있었죠. 어떻게? 비밀 결사 형태로. 우리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대한강복회라든가 독립의군부라든가 뭐 송죽회라든가 아니면 자립단이라든가 대부분 다 비밀 결사 형식으로 뭉쳤던 단체예요. 아니면은 국외에서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조직한다든가 약간 좀 스테이한 단계였죠. 그게 바로 1910년대 상황이에요. 전 청년연합회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대표적인 뭐 소년운동이라든가 청년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은 거의 다 20년대 나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전총련연합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따로 전총련연합회가 어떻게 주재있는지 보실 필요가 없다고. 단지 시기만 좀 보시라고. 언제라고? 문화통치 시기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20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 다음에 의열단. 우리 이거 알죠? 의열단. 당시 김원봉, 그 다음에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죠. 이거 언제예요? 1919년 이후잖아. 이거하고 좀 약간 좀 있지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오케이? 맞는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골라낼 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요게 두 개가 문제란 말이죠. 그치? 요게 두 개가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문의 연재 중인, 무정, 이런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신문의 연재 중이라고 하니까 신문이 만들어진 시기? 이게 왜 2번과 3번이 제가 왜 헷갈리냐면 신문의 연재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하면은 1910년대 황성, 제국, 대한매신 뭐 다 끊겼어. 그쵸? 다 폐간됐단 말이죠. 그리고 없어요. 없다가 1920년도에 우리 민족신문인 조선동아일보가 처음 나온다고. 20년도에. 맞죠? 그 때문에 요게 연재 중이야. 이 무정이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면요. 그러면 조선동아일보가 20년대구나. 그러면 전매제도 나오네. 전매제도? 소금, 담배, 인삼 전매제도 나오네. 전매제도 실시. 이러면서 총독부의 어떤 재정 확충 이런 거는 1910년대구나. 3번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신문은요. 이 무정 누가 쓴 거야? 이광수잖아. 물론 이광수는 1910년대는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빌붙은 세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문이 어디에 실렸냐? 이 소설이 매일신보에 실려요. 1910년대에는 딱 신문 하나 있었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를 결국 없애버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인기가 좋았거든. 그 신보, 대한자 빼고 그냥 매일신보를 해갖고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었던 게 이때예요. 이 매일신보에 실렸던 거야. 1917년도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 두 개 중에 근데 거의 왜 어려웠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처럼 이렇게 해석,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석해갖고 문제를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연초 전매제도, 우리 전매제도라고 하는 게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총독부가 주관해가지고 전매제도를 실시했습니다는 연초가 뭐야? 담배 이거 전매제도를 실시한 거. 연초 전매령. 그러니까 그때는 시행을 합니다만은 이런 법령으로 내리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1920년대부터예요. 이거 최근에 국가직 7급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 국가직 7급 추가 시험 때 요게 연초 전매령이 나왔었습니다. 1921년도에 실시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해석을 하셔서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 거의 3번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정답 몇 번이야 근데? 2번이 되는 거죠. 맞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17년도에. 이건 정확한 시기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1910년대 계몽문학들이 발전돼 계몽문학 중에 대표적인 게 무정이에요. 아마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습니다. 몇 년다가 1910년대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17년도라는 거는 얘기 언급을 안 했습니다. 10년대라는 건 언급을 했어요. 1910년도 무정.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고 최남선의 해외에서 소년에게 소년은 겸허하게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라는 해외에서 소년에게 언제? 이건 잡지 소년에 실렸는데 잡지 소년? 이 천도기가 만든 잡지인가? 아니 1908년도입니다. 1908년도 해외에서 소년에게 신채시, 우리나라 최초의 신채시는 1908년도 국권 피탈도 이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좀 약간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 파악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거지. 그런 문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실망합니다. 요 지도는 무슨 지도? 1402년에 제작된 지도로서 당시에 혼일강리도 뭐 나왔네 이미.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해갖고 우리나라 일본이 저 합해서 제작한 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당시 태종 때입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동양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세계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현재는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회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만든 거지.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일 거야. 아마 지도를 보셨을 거야. 중국이 있다시만 해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뭐 유럽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일본은 점 몇 개로 해갖고, 섬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렸죠. 여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야. 자, 보시면요. 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모세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1402년이면요. 우리가 1492 콜럼버스 알죠? 아메리카 대륙 발견.
그 전이잖아. 아메리카가 그때 있었는지 몰랐죠. 몰랐던 대로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은 제외되었다.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마 이 문제를 아마 풀어보셨으면 이거는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야. 옳지 않은 거 묘사하겠다? 맞는 내용이죠. 지금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중화사는 방향 딱 맞잖아. 딱 봐도 알잖아. 중국이 그렸던, 중국에서 건너왔던 혼일강렬을 모델로 해갖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거지. 여기다가 이제 요걸 딱 붙인 거야. 붙인 거예요. 이게 뭘까? 아마 8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도도. 이거 2회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회가 만들었던 8도도를 여기다 갖다 혼일강렬에다 붙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추정할 뿐이야. 아마 8도도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지. 8도도. 근데 어쨌든 중화사상 반영된 거 맞고요. 당시 혼일강리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디? 역시 아랍의 어떤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지. 아랍 지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랍이라고 한다면 이슬람 맞죠? 이슬람 지도학에 영향을 받은 거. 이거 좀 약간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4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 실측 지도야. 백리척을 사용한 거. 백리척 사용한 거 언제예요? 영조 때 정상기가 만들었었던 동국 지도가 있었죠. 이때 실측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과학기술 발전했던 지도 중에 이때 지도는요. 실측 없습니다. 알겠죠? 실측 지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리척이라고 하는 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이거 백리척의 최초는 정상기의 동국 지도.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정답이지. 아닌 거지. 이건 정상기의 동국 지도니까 정답 4번. 자, 12번 갑니다. 요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약간 주는 보너스 문제죠. 보너스 문제. 저는 이거 틀렸는데요 한다면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신 분은 이런 거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공부하셨다. 한 2달만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키워드들이 다 나오잖아요. 김음돌 나오고요.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었고요. 실현하지 못했다. 이 2개만 딱 보더라도 누구? 신문왕인가 알 수 있지. 자, 사방에 우역을 설치했다. 우역 설치. 소지마리간 때입니다. 소지마리간 때. 수도의 서시와 남시. 자, 동시전 설치는 언제? 지중왕 때. 서시와 남시가 통일 이후입니다. 통일 이후인데 왕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효소왕 때라고 하죠. 국학을 설치했다. 이건 뭐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국학 설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관료에게 직관 노국부활 경덕왕 때. 경덕왕이죠. 노국부활 경덕왕. 노국부활 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국사, 석굴암 같은 걸 지었던 왕이죠. 오케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13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뭐래요? 발해에 대해서. 지네 역사래. 그럼 우리 역사라는 사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 역사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니야. 발해는 우리 역사야.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라는 거야. 알거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증거 여러 개 있죠. 문화적 증거도 있고, 각종 외교 문서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사 파트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어요? 문화사 파트로 한다면, 정해공주묘에 있던 모주림 천장 구조라든가, 그렇죠? 모주림 천장 구조라든가, 아니면 돌사자상, 이것도 정해공주묘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온돌장치라든가, 연꽃무늬 기와 같은 거 연화문 와당이라고 합니다. 연화문 와당, 연꽃무늬 기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치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당시 발해의 지배층이 누구였다? 고구려인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일본에 보낸 외교국서, 일본에 보낸 외교국서에 뭐라고 했어요? 무왕 때는 우리는 고구려를 잇고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계통, 부여의 습속을 이어받았다 라고 무왕이 보냈고,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뭐라 했어요? 문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 고구려국왕 대은무는 하면서 자신을 고려국왕, 즉 고구려국왕이라는 걸 칭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유학교육의 주자가, 문항 때 주자가, 이게 다 중국 거잖아. 삼성육부, 당나라 제도, XX. 신라의 교통론? 이게 고구려 계승했던 증가란가? 그럼 우리가 일본과 교류했으면 우리는 일본에 계승한 건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류의 흔적일 뿐이지 그건 아니에요. 정답 뭐야? 온돌장치. 혹시 공부하셨다고 너무 많이 공부하셨다고 상경성 출토했다 보니까 상경에 외성과 내성은 어디? 당의 장안성을 모델로 했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기서 이걸 보셔야지. 핵심은 이건데 상경성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돌장치는 이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잖아. 온돌장치가. 그렇죠? 이거지.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돌장치. 정답 2번. 자,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문무왕 때 유언이니까 문무왕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문무왕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뭐 딱히 문무왕이니까 어느 왕인지 찾을 필요가 없죠. 일단 보겠습니다. 문무왕이니까 서쪽을 정벌하고 한반도의 서쪽이 어디야? 백제잖아, 백제. 백제 점령했지. 자,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백제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예요? 백제 멸망이 660년이야. 그래서 당시 김춘추, 바로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백제 멸망은 언제? 누구? 김춘추가 돌아가신 거는 백제 멸망 이듬해라고 다음에 죽기 때문에 이때는 문무왕이 아들이었잖아. 아들로서 뭘로? 태자로서 참전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 멸망 이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삼국통일까지 일어났던 게 문무왕이잖아요. 삼국통일까지 일어났던 게 문무왕. 자, 그러니까 당시 또 북쪽을 토벌했다. 나당연하고 통화해서 북쪽 토벌한 거. 고구려 멸망 맞아. 이 두 개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역시 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자, 디귿 보겠습니다.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라고 나옵니다.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자, 백제 멸망 이후에 뭐 있었죠? 백제 부흥운동 바로 일어났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주류성에 누가 있어요? 주류성에 복신과 도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존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흑치상지가 활약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어려울까? 이 지수신 때문이야. 얘는 도대체 누굴까?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처음 보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는 어디의 인물일까? 갑자기 당황하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부여풍. 일본에 가 있었던 의자왕이 아들던 부여풍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일본군의 지원까지 받게 되죠. 외의 수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전투가 백강전투다. 우리는 이건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660년에 시작되었고 언제 망했어요? 663년대 부흥운동이 4년 만에 실패로 끝났단 말이지. 실패로 끝났는데 뭐 실패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나당연합군 존속하고 있었나? 있었죠. 나당연합군이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 존속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뭐가 있었어? 이유가 내부 분열이야. 우리가 자꾸만 백제 부흥운동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보는데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누가? 복신이 도침을 죽였거든. 서로 이제 권력 싸움하다가 그 내부에서 얘를 죽여버려요. 얘는 어디로? 당나라로 톡겨버립니다. 당으로 갑니다. 당 가서 이제 관직까지 얻었던 애예요. 흑시상지. 이 밑에 있던 애가 지수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굳이 얘는 꺼내지 않습니다. 지수신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얘는 당으로 가고요. 얘는 고구려로 갑니다. 그리고 복신은 또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여풍을 죽일 생각까지 해요. 그럼 부여풍이 미리 알아채고는 복신을 또 죽여버려요. 부여풍이. 그 내부 분열이지. 분열인데 여기에 누구까지? 나당연합군이 있었다고요. 그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한다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야? 백제 부흥운동을 지금 토벌하는 거야. 그 중에 누구? 복신을 공격하는 거지. 공격하는 거지. 죽인 건 아니고 공격했다. 라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임준성이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투항을 받아줬다? 이거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얘는 아까 고구려로 톡겼다고. 톡겨버려요. 고구려로. 톡겨버려야 될지 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임종성의 지수신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고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임종성 예선 주로 우리가 흑치상지를 하고 아마도 흑치상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아마도 여러분 좀 쉽게 될 수 있을까봐 아마 지수신이라는 인물을 좀 집어넣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얘는 고구려 토끼였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저기에는 흑지상제를 집어넣다가 지수신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오케이. 정답은 4번. 15번 갑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 볼게요. 보시면 대한제국 자체가 언제 설립돼요? 1897년 2월달에 이제 성립되죠. 그렇죠? 97년부터 1910년도까지 이때까지가 우리가 흔히 대한제국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시기 때 만들어진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회사. 그 회사가 보니까 뭐 주권이 50원이고 뭐 나오는데 핵심 키워드를 보셔야 되지. 뭘까요? 이 회사는 뭐 한대요? 국내 진황지를 개발한대. 진황지. 진황지는 뭐야? 정말 못 쓰는 땅. 아마 이것도 항무지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진황지가 황무지인가요? 이런 것들 헷갈리면은 사실 이건 좀 약간 좀 더 보셔야 돼. 이런 거 진황지를 황무지를 얘기합니다. 황무지 개간. 이 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못 쓰는 땅을 만드는 못 쓰는 땅을 이제 일구는 거잖아요. 못 쓰는 땅을 일구는 거기 때문에 개간은 진황지라면 못 쓰는 땅이구나. 아니 황무지겠지. 황무지 개간 관련된 단체가 뭐 있어요? 보안회고. 그 보안회가 나중에 우리 스스로 한번 개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 보안회 중심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무슨 회사? 아니 농광회사. 농지를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개간하자라고 하면서 일제 황무지의 개간에 반대했고 결국 농광회사를 차린 거잖아. 그치? 우리 스스로 개간하자. 우리 스스로 개간. 제가 여러분 이건 스스로 개간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개간하자라고 했더니 농광회사. 그럼 농광회사를 여러분들 알고 있냐 모르는 거야. 이게 여기 키워드예요. 나머지 산림천택, 식양체벌, 사무예, 금운동체하고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를 통해서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핵심을 찾는 거, 키워드 찾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종로의 백목정상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 직조라고 하는 건 방직이잖아, 방직. 종로 직조사예요. 종로 직조사.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 시기 때 각종 실업학교들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회사 생기는데 그때 그거예요. 종로 직조사. 방직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없죠. 그렇죠? 역둔토나 국유 미개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회사. 이 1908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죠. 단체라기보다 조직이지. 회사야. 영국의 동인도 회사 같은. 딱 자기들이 직접 가긴 그렇고 국책회사를 만들어갖고 그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앞잡이를 보내는 거지. 여기 뭐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죠. 1908년도에 만들어져요. 일제가 미리 만들어놨지. 동척, 국책회사.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응해서 설득 특허회사였다. 맞죠? 이게 정답인 거지. 외국상가의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상인들이 만든 척식회사였다. 일단은 외국의 상권 경쟁을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상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회사? 시전상인들은 중앙에 어디 있죠? 대한제국 시기 때, 황국 시기 때. 황국, 중앙에 있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상회죠? 총상회. 시전상인이 당시에 만민공동회 회장을 맡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협회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야. 1898년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시전상인들의 단체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와는 관련 없지. 총상인들은 상권수호 운동을 펼쳤던 거지. 개간지 가는 거 아니야. 일단 1번하고 4번은 확실하게 제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둔토, 개간하니까 역둔토, 개간지, 약탈, 국책회사. 이건 누가? 우리랑 이런 국책회사 없어요. 동양척식, 얘네들이 정답이 될 확률은 없겠죠? 일본 놈의 회사를, 우리 약탈했던 회사를 정답으로 간다? 이게 사실 조금, 많이 출제자들이 많이 그랬다면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시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어.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이게 어려웠죠? 성리학 학설.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한 거다. 제가 어제 수험생들 몇 분을 좀 만나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주는 무한하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우주 무한론 나오니까 바로 홍대용 나왔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쫓기면은 이거를 자세하게 뜯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하고 하면서 뒤에 걸 잘 안 본 거지. 우주 무한, 홍대용이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 다 틀려, 다 꼬여. 그럼 끝이야. 홍대용이잖아.
홍대웅이 그럼 제일 끝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라는 거 알고 경장설. 우리 경장이 뭐예요? 경장. 여기서 이제 키워드 한번 볼게요. 기억의 키워드는 뭘까? 이거 성리학자들의 순서인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푼다면 하나하나씩 뜯어볼 수가 있지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뭔가 풀어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키워드 보시면 기가 있고요. 경장입니다. 기중시, 경장. 우주무한 이거 빼고 기 역시 기를 보는, 영원한 기로 보는 이라고 하면서 태어설. 이건 어디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태어설을 제기했다라는 거. 됐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기야. 그 다음에 천명대석 둘러싸 됐고 사단 칠정 논란, 사단 칠정 논쟁. 역시 논쟁이죠. 사단 논쟁 누군지 파악하시고 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향약보급, 그 다음에 소학보급, 소학중시 하면서 여기 키워드예요. 이게 또 키워드야. 요거 키워드들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인물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16세기 성리학의 흐름이에요. 특정 성리학자들을 딱 그들의 주장을 제기한 다음에 순서 고르라는 문제야.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보통 이 성리학의 그 16세기부터 이제 경학, 그쵸? 이기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다. 이와 기를 가지고 여러 개 이제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걸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주리론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물 누구일까? 주리론 선구자. 이거 공부할 때 하는데 항상 이왕 이 비교할 때마다 선구자 얘기를 항상 꺼내거든. 누구예요? 이 주리론은 이회제, 이언적이죠. 이언적. 주리론은. 주기론 쪽. 제가 지금 주기론, 주리론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이론 설명 시간이 아니니까. 주기론은 누구야? 대표적인 인물? 서경덕이지.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죠? 서경덕.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걸 계승한 쪽이 누구예요? 이언적을 계승했고 학통을 계승했고 주리론을 계속 펼쳤던 분이 퇴계 이황 선생이죠. 요거 서경덕 쪽을 좀 계승했던 인물이 이이가 되겠죠. 율곡 이이가 되겠죠. 이걸 좀 잘 알고 가신다면, 이 흐름들을 잘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려운 것들, 뭐 태어설 나오고 무한한 우주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천명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지?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누군지 이 흐름입니다. 흐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를 중시해서 경장을 주장할 때 경장은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개혁이에요. 개혁. 지금은 우리가 경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예전에 물론 좀 약간 좀 시대가 있지만 9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 가보개혁 아시죠? 가보개혁. 가보개혁을 뭐라고 했었냐면 가보경장이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었어요. 가보경장이다. 이 한마디로 경장은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면 사회개혁론을 얘기하지만 사회경장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회경장론. 경장은 말 그대로 개혁을 얘기하는 거야. 기를 중시하면서 개혁을 강조했었던 인물 누굴까요? 이이죠. 다음에 무한한 우주라고 기하면 이게 이라고 한다면 주기론을 강조했던 인물 서경덕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식은 아니죠. 조식은 주기론, 주리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경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칠정 논쟁. 기대승과 자기보다 훨씬 더 20살 어린 기대승과의 사단 칠정 논쟁을 우리가 굳이 사단 칠정 논쟁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 칠정을 알게 된다면 그건 사실상 우리가 역사 시험이라 볼 수 없죠. 철학 시험이지. 사단 칠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 이황과 기대승의 이황이죠. 그 다음에 향약보급 소학 중시하면은 중족대 인물이다. 그보다 앞선 인물 누구예요? 조광조잖아요. 일단 여기서 가장 우리가 딱 이렇게 인물을 우리가 딱 추론했다면 순서 문제니까 일단은 이황이 먼저 앞에 오죠. 이황이 명종 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대표적으로 선조 때 주로 활약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명종 때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소수서 백운동 서원을 명종에게 건의해갖고 소수서 사액을 받도록 하였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황이 이보다 먼저 오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이 기급보다 먼저 와야 돼. 뒤에 와야 돼. 기억이. 그쵸? 뒤에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1, 2번은 제외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갈라내요. 속어법 하는 거라고. 자, 게다가 조광조가 누구보다
이왕보다 먼저예요. 중종 때거든. 제일 먼저 와, 얘가. 뭘까? 리을이겠지. 리을. 자, 리을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까? 서경덕이 아까 봤지만 요쪽보다 조금 위에요. 이연저, 서경덕, 그 다음에 조식이 조금 16세기 초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태어서 자체가 1544년입니다. 한 중반인데 어쨌든 초의 인물이고 그게 중기 인물이고 16세기 말부터 16세기 말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인은. 알겠죠? 요쪽이 이제 여기 먼저 요게 약간 16세기 초, 16세기 중반, 16세기 말 이런 것 순서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시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을 다음에 누굴까? 서경덕이 오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왕이 먼저 오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니은, 니귿, 기역 몇 번일까? 3번이 정답인 거지. 조금 여러분들 난해할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좀 상에 좀 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다고 한다면 주기론, 주리론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시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좀 접근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아유, 이게 또 이게 희한한 문제가 나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가 아니고 한 3년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근현대 속의 한국이라고. 이게 당시 근현대 시기에 근현대 거치면서 당시 이제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는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시 뭐 특히 이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게 4번이잖아요. 딱 보시 영단주택.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중일전쟁 이후에요. 중일전쟁 이후에 막 그쪽으로 물자가 막 보급되잖아. 전쟁터로. 전시체제다 보니까 아까 봤지만 뭐 세부치 공출, 가치 공출, 금속 공출, 뭐 각종 쌀 공출하면서 다 공출 제도가 있었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한 번 남아서 일하고 어떤 데는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시에 있는 빈민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왔는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가 주관돼갖고 공공주택 사업을 벌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대한주택공사 같은 거예요. 영단이 뭐냐면 주택영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택경영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공공주택 사업을 벌여갖고 지금처럼 연립주택 같은 겁니다. 근데 단층짜리죠. 단층짜리 연립주택 지어갖고 그것도 뭐 갑을 해갖고 20평짜리, 뭐 15평짜리, 10평짜리 해갖고 보통 우리 노동자들, 하급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제일 작은데 이런 데다 이제 묵도록 한 거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인 거야.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 벌인 거지.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지. 이걸 한식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주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시형 한옥이라는 게 있어. 우리 그 북촌마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아이들 서민들이 양반들의 한옥들을 되게 약간 좀 선호했었거든요. 약간 좀 동경의 대상이었잖아. 동경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반들처럼 지을 수는 없고 약간의 기역자 형태, 디귿자 형태로 좀 조그맣게 좀 지었던 대규모로 보급했던 그게 도시형 한옥 같은 게 있습니다. 서민들이고 그 다음에 보통 조선의 상류층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인들이 있었던 주택이 문화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문화 이런 것들을 해갖고 문화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요. 당시 이제 일본인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 공장에 아니면 일본인 회사의 직원들이 주로 머물렀던 숙소 같은 거야. 일본인 숙소 같은 거야. 알겠죠? 지금 기숙사 같은 거, 일본인 기숙사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게 있었고 아니면 이런 것들 영단주택 같은 게 있었고 영단주택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주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것마저도 없는 분들이 계셔.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분들은 뭐 할 거야? 아니, 남의 집 가서 빨래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행랑살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단칸방살이라고 하잖아. 어떤 집에 행랑살이. 그래서 일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인 상류층 집에 안에 들어가고 보모 일을 해주는 거지. 아이도 키워주고 하면서 집안 청소도 해주면서 집안 빨래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행랑살이가 있었고요. 이것마저도 안 된 분들은 뭐야? 토막집이라고. 말 그대로 뭐야? 흙으로 만든 움막집입니다. 판자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당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토막촌에 빈민이 사는 거 맞고요. 모던걸 모던보이 신여성이라고 하지. 특히 이건 우리가 10년대는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번화가 일본이 모든 걸 다 막아버렸는데 없어요. 20년대 이후부터 이런 게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문화 통치가 나오면서 약간 풀어주잖아. 유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모던걸 모던보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모던걸을 뭐라 그러냐면 모단걸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성들은 무조건 머리 자르면 안 되거든. 근데 머리를 잘라요. 뭐냐면 저 서양의 이상한 문물 모단걸 해갖고 짧게 머리를 잘랐다라고 해서 모단걸 끈을 따져 써갖고 머리를 짧게 해갖고 모단걸. 모던보이는 우리가 줄임말 이런 거 요즘에 줄임말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렇죠? 급식체 이런 거 나오는데 당시 모던보이의 줄임말 못보들이라고 했어요. 못보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당시 신문에 많이 실립니다. 못보들. 못보가 뭐예요? 모던보이 줄임말 못보예요. 이런 거 활동했던 거 20년대 이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몸빼 알잖아. 이거 일본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입는 근로복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급한 거죠. 언제? 전쟁 시기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제 몸빼 같은 것들 우리 여성들에 보급해갖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민복처럼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입히려고 했었던 거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공구주택 사업으로서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거지. 전쟁에 필요한 노동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이게 바로 영단주택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공주택 사업 같은 건데 이건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수출입은 차관 1억 달러를 빌려준다. 요거는 62년도에 체결됐던 거죠. 62년도에 체결됐던 뭐예요? 김종필 오이라 각서죠. 비밀각서야. 비밀각서에서 이미 개별적 문제보다는 국가적으로 그냥 모든 거 퉁치자 이거지. 3억 달러 줄게. 독립축하금으로.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그 다음에 차관 명목으로 2억 3억 달러 줄게. 니네 경제 개발에 쓰라고 하면서 비밀각서 맺은 거야. 이게 감추되고 있다가 언제? 64년도에 이게 알려진 거지. 빡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6.3 시위가 일어난 거죠. 64년도 6.3 시위. 몰랐거든. 근데 빡쳐갖고 어떻게 했어요? 계엄령으로 밟아버렸지. 근데 밟아버린 다음에 65년도에 뭐 했어요?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렸지. 그게 한일협정이에요. 시흥이 이거지. 김종필, 오이라, 비밀각서. 이게 바로 가에 해당하는 거, 가예요. 나는요. 미국 정부 한국과 역사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유하다 벌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라는 거. 나는 브라운 각서입니다. 요까지 가고요. 1966년도에 체결됐던 브라운 각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 각서라고 했던 거죠. 브라운 각서. 여기 나옵니다. 당시 우리가 65년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같이 국회를 통과시켰던 게 베트남 파병권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통과시키고 이제 베트남 파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파병해준 대가로 너희들 뭐 없니? 하니까 그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던 게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66년도. 자, 그러면 우리가 62년과 66년 사이에 들어갈 것들을 골라내는 거지. 근데 이것까지 알 수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김종필 오이라 비밀각서고 이게 브라운 각서구나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이 사료를 알고 있다면요. 1, 2번은 제외할 수가 있어. 왜? 우리 경부고소도 너무 많이 했어. 경부고소 1970년, 전태일 부지사건 1970년. 그쵸? 새마을운동 1970년. 마산의 수출자격지구 1970년. 1970년대에 되게 많기 때문에. 경부고소도 아니죠. 이게 1970년이야. 마산 수출자유지역 1970년. 당시 마산과 이리는 지금의 익산지역입니다. 전북 익산지역인데 옛날 이리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익산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꿨어요. 지명을. 이 마산 이리 수출 1970년에 마산, 1973년도에 익산이에요. 이거 시기를 좀 잠깐 좀 세분화해서 좀 봐야 되는 건데 70년입니다. 어쨌든 공부하셨다면 이거 두 개는 제외할 수 있어. 왜냐면은 생판인데 두 개를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정유공장
이건 틀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실 만점 방정입니다. 근데 골라내는 거지. 4개 중에 하나 찍냐, 2개 중에 하나 찍냐의 문제야. 울산정형공장 몇 년? 1964년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근데 4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유엔의 지원이에요. 이게 원조 경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한다고 한다면, 원조 경제가 있었구나라고 한다면 충계 비료 공장 같은 거 지은 거지. 우리가 원조 경제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원조 경제다라고 한다면 이게 1959년도인데 이게 1950년대입니다. 원조 경제가 있었던, 유엔의 지원이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3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좀 어려워.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울산 정형공장 자체는 보기로 선지용으로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나왔어. 어쨌든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면 4위 문제인데 선지용 역시 또 어려웠던 거. 자, 19번 갑니다. 진화의 시랍니다. 진화. 언제? 고려시대. 진화. 진화한 사람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여기에다가 뭐 진화의 시를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건 진화의 시, 뭐 진화의 시를 만약에 알았다 한다면 뭐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맞추기는 되게 쉽죠. 쉬워요. 근데 진화의 시 이 내용을 혹시나 모르고 있을 때라도, 진화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국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같이 보라고. 우리 고조선 때 멸망할 때 한 무제의 침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삼국시대 때는 특히 장수왕 때 오색이잖아요. 남북조의 어떤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당시에 권력을 유지했었던 거고, 이러면서 남북조 시대 분열 국가구나. 그 다음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가면은 수나라 통일하고 당나라 건국되잖아. 수나라 통일했고 망하고 당나라 건국되는 시기. 요거는 그리고 남북국 시대까지 계속 당나라와의 교류가 있었던 거고, 그때는 당이구나. 그 다음에 당이 명한 다음에 약간의 혼란의 시기. 후백제 때 어때? 뭐 했어요? 후백제 때 견훤이 후당 5월들과 교류했다, 이런 내용 혹시나 공부하셨다면 후당 5월. 그때는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후당 같은 나라들이 생겼구나. 혼란의 시기구나. 그걸 통일했던 나라가 송나라예요. 송나라는 언제? 고려 때, 고려와 교류했었던 나라지. 그렇죠? 그 송이 약간의 위기를 겪었죠. 12세기 초쯤에 누구?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약간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북쪽을 내어줬지만, 북송은 내어줬지만 남송은 지켰잖아. 그렇죠? 하지만 남송 자체도 이제 언제 누구한테 밀려요? 13세기 말 몽고한테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송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쪽 송나라가 이미 길고 북쪽 오랑캐가 아직 잠자고 있네 라고 나오죠. 송이 멸망하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중국 역사에서 원이란 나라야. 원은 누가 만든 나라? 몽고 애들이 만든 나라. 몽골족들이 만든 나라야. 그죠? 그럼 우리나라 딱 볼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몽골족이 언제 침공했죠? 13세기 때. 우리 최후 정권 때 터들어온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최후 때. 그럼 이거는 고려 중기가 지나서 무신집권기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원나라가 들어가고 우리가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원간섭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송은 기울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망한 게 아니야. 망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몽골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시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번과 4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제왕기하고 남궁사는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사람과 이승우가 썼던 책이죠. 우리 민족 시조였던 당군을 끄집어내면서 뭔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이 제왕기하고 삼국유사예요. 두 개는 제외할 수가 있어. 왜? 이미 송나라가 기운 게 아니고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 기운다 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원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원이 우리가 쳐다봤을 때가 언제라고? 최후 정권 때라고. 최후 따까리가 누구였어요? 이규보잖아.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교류하는데 시기를 보시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삼국사기는 사실상 이때는요, 송나라하고 우리가 한참 교류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삼국사기 썼던 시점. 인종 때. 이때는 아직까지 누구랑? 물론 금나라가 약간 밀리기도 했었지만 이때는 송나라가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고려가 송과 계속 교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이 말고 그거 뭐랄까? 얘가 뭐야? 몽고 애들이야, 몽고 애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은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20번 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어렵게
생각하냐? 표해력 때문이에요. 딴 건 알겠는데 표해력 때문이야. 우리가 열알기란 걸 알아요. 우리 정조 때 문체 반정하잖아. 시내 밖에 딱 터뜨린 다음에 정조가 약간 노론 벽파들을 조금 견제한 차원에서 당시 노론들을 견제한 차원에서 문체 반정을 일으켰죠. 열알기에 있었던 문체가 너무 재기발랄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열알기 약간 태클을 거면서 박지원을 살짝 내쳤잖아. 그럼 이게 정조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박지원하면 또 우리 정조 때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대략적으로. 서희검은 누구야? 육일준. 육일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고 미국 유학생이었던 육일준입니다. 대표는 신정변 때 나중에 개화당의 세력으로서 나중에 결국 뭐 들어오려고 하다 3일 만에 끝나버리니까 못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이걸 나중에 1895년에 이제 편찬되던 게 서쪽을 유람하면서 쓰고 보고 봤던 것들을 남긴 게 서희검문이죠. 해동제국기 이것도 알 거야. 바다 동쪽에 여러 국가들, 우리 바다 동쪽에 누가 있어? 일본과 그 주변의 국가들을 돌아보고 왔던 게 누가 쓴 거야? 육일준 1895년도 쓴 거고.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종 때 인물이었는데 신숙주가 세종 때 갔다 와서 성종 초기 때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성종 때 편찬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제일 끝이 누굴까? 표해력을 몰라도 디귿과 니은. 자, 보세요. 끝에 보세요. 이거 디귿과 니은 중에 하나야. 디귿과 니은 중에 어디가 뒤일까? 디귿이 먼저지. 그럼 이거 제외할 수 있네? 맞죠? 소거법이야. 그 다음에 어디가 먼저일까? 6일 다음에 자 니은 리을이야. 니은 리을일까? 리을 니은일까? 리을 니은이 되겠죠. 니은 정조 다음에 성종이 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 이 순서 문제는요. 이런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표해록을 몰라도. 표해록은 성종 때 쓴 거야 이건. 제주에 있었던 관리가 당시에 아버지 부친상 때문에 올라가다가 제주에서 풍랑 만나갖고 중국으로 떠내려간 거야. 거기 중국까지 간 다음에 중국에서 어차 해갖고 압록강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한마디로 기행문 같은 겁니다. 견문록 같은 거. 기행문 같은 거야. 돌아와서 어떻게 여정을 딱 썼던 게 표해록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둘 다 어떻게 보면 성종 때잖아. 그럼 이것도 헷갈리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이냐 리을이냐의 차이야. 그럼 정답은 니은 다음에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성종 다음에야 얘가 오겠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리을이 제일 먼저 알겠죠. 리을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표해력인데 몰라도 그 다음이 니은이 오겠구나라는 사실 알고 그 다음 맨 끝이 육일준이구나 알면은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야. 물론 시간적인 싸움 때문에 결국 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좀 침착하게 시험장에서 침착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침착하게 한다면 우리가 3번으로 리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했고 3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 7일 날 치러진 국가직 시험을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는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자 어렵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또 여기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렵게 공부해야 되나?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예. 뭐 기본서 뭐 2000페이지 하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참고 자료 다 보고 하면은 그거 보는 데만 한 3, 4개월 다시 걸릴 거예요. 시간 싸움입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응력을 좀 키워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론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들 저런 표해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어떤 그 앞에서 처음부터 생소한 내용들 뭐 이순신을 현충이라는 시호를 붙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런 내용들을 다 하는 순간요 뭐 강의는 아마 한 150강에서 200강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할 수가 없고요. 중간에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기본에 충실한 상황에서 아마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아마 문제풀이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습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다 채우는 게 아니죠. 스케치를 하고 조금씩 채워나가고 하나씩 물감도 칠하고 빨간색 칠하면서 다 칠해 가시는 거지 한꺼번에 다 칠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 기본에 충실하시고 전체적이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제 국가직 뭐 끝났지만 뭐 지방직 서울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번 뭐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뒤에 가서 또 이제 또 더 뭐 다른 뭐 대비 면접 대비 이런 것 좀 하시고 하면 되니까요. 아마 조금 시험에 이번에 못 마땅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마음을 좀 다잡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가직 기출문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